자, 오늘 9월 5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걱정이고요. 또 태풍도 걱정이고요. 이 걱정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조금은 줄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밤에 제일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밤. 예. 네, 오늘 밤하고 내일 하여튼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예.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오늘 아침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침수 같습니다. 뭐 이런 것 혹시 될까봐. 네네. 네. 자,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좀 걱정이 좀 되는데 환율이 뭐 그 주말 사이에 또 많이 올랐습니까? 예, 연기 환율이 1,36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주식시장도 좀 걱정이긴 한데, 물론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은 환율에 꼭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긴 했습니다. 예. 1,300원 위로 올라가서 1,340원 뭐 그래서 다시 1,300원 초반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1,300원 50원이 딱 뚫리니까 곧바로 위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 발표 이후에 또 올라간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발 노이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쉽게 안정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은 이제 환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데 강력하게 매도하는 모습은 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도 뭐 수급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아닌 국내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이제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영향이 이번 주까지 연결될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으로 볼 때 나스닥이 4%, 다우가 3%, S&P 500이 3.2%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하락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아래꼬리 달면서 조그만 양봉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금요일 아침에 1% 이상 반등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곧바로 밀리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 이제 이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유럽발 노이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좀 전에 말씀 나눈 가스프롬에서 유럽향 가스 공급 무기한 중단한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곧바로 좀 하락하는 영향이 좀 있었고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주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7월에 3.5%였는데 이번에 3.7% 올라갔죠. 네.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고용시장이. 그런데 이것은 연준에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물가를 강력하게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제 실업률 지표가 경기 지표에서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에서 후행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네. 것을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있지만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부분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한다, 긴축한다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응어리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휴장 전에 시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휴장이에요? 예, 오늘 휴장입니다. 오늘 노동절 휴장입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매물을 좀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좀 반등을 했다 다시 내려왔는데, 그건 아크케이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주 후반 들어서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이 실패로 끝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도 다시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2.89% 하락, 코스닥이 2.06%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뭐 약밥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해서 2,409포인트, 코스닥은 0.31% 하락해서 785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난 한 주간 수급이 오랜만에 조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개인들이 2조 2,400억 정도, 2.24조 정도 순매수였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환율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빠진 거 같잖아요.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은 1,900억 순매수였습니다. 네. 누가 팔았냐? 기관들이 약 2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들어가 보면요. 네. 연기금은 순매도가 12억이에요. 그동안에 연기금 매도가 줄곧 있었지 않습니까? 네. 투신이 1,700억, 산모가 2,600억,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금융 투자는 뭐죠? 증권사요. 그러니까 이건 예, 개인들이 차익 판 거예요?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네, 차익 거래. 아. 프로그램 거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MSCI 리밸런싱 그리고 월말 월초 수급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움직였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런 질문하시는 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2.24조 매수, 외국인들은 1,900억 매수, 기관이 2조 정도 순매도. 그럼 순매수는 합치면은 얼마죠? 2천억이라고 치고 2조 4천억 정도 순매수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2조 정도 순매도잖아요. 4천억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되는데 4천억 어디 갔냐? 예전부터 이 질문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오늘 좀 네네네.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매수 매도가 이게 맞아야 설명을 되는데. 네. 예. 기타 법인이 있습니다.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 법인. 따로 계산을 해서 기타 법인이 빠져 있는 것을 계산하시면 어떤 곳들이 주로 기타 법인에 일반 법인. 들어갑니까? 일반 법인에서 자사주 매수도 하고 일반 그냥 기업들이 아. 하는 매수 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따로 잡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도 꽤 요즘에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요. 네. 그래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타 법인의 요 집계에서 외국인 기관 거기에는 이제 개인에는 나타나지 안 들어가 않는다? 있기 때문에 약간 네네네. 차익성이 있다. 요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거고요. 네. 환율이 제일 걱정이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때때로 반동 시도를 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강하게 팔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환율보다 수급 영향이 더 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반등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 좀 반등할 것 같은데 계속 약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세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계속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악재가 지금 이제 대두어 있는 거죠. 환율 있지만 그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계속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전히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금요일부터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휴장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크게 위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없어 보이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큰 부분- 휴장이군요. 예. 그래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 관점이 더 크거든요. 네, 관망하는 네, 심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또 이번 주에는 1년에 4번뿐이 없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은 거의 대부분의 시황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합성 포지션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는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외부 이벤트에서 크게 반영을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파생상품 동시 만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하게 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굳이 내가 뭘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또 조금 매도 쪽으로 기울어야지 매도 쪽으로 보지 말자라는 게 전반적인 이번 주의 시황관입니다. 네, 대부분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럴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끝나고 나서 연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좀 연설이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 연설이 다시 있습니다. 8일 날 미국 금융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있거든요. 똑같이 유지하는지 더 강해졌는지 조금 시장을 달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을 크게 뭐 이제 방향 잡는다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경기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위안화가 지금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위안화가 달러대 6.9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유로화 약세는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빨간 것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소
생각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런 시점이 있는 것이 팩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 정부 행정당국이나 연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히 행정당국에서 볼 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정도면. 무조건 좋은 네.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예.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좋지 않죠. 기업들의 이익단에서도 좋지 않죠. 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초강세로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강했던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물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달러 인덱스가 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는 상당히 부담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지난번에 8.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둔화된다라는 것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건 요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또 기준금리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 더 올린다 말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3.75, 4% 위로 올려서 계속 있으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네. 이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면 미 정부의 대출금리, 상환금리가 계속 그렇죠.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달러 인덱스,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준금리의 임계점에 사실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예, 임계점이다. 임계점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더 가면은 정말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뭐 인플레이션 좀 꺾일 수 있다. 그런데 기준금리 좀 꺾이겠다고 시장이 바라봤는데 야 안 꺾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근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것을 되돌려 놓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제 빨간 것에서 쓴 게 임계점에서의 경기 흐름 그랬는데 경기 흐름은 이거는 뭐 둔화해서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뭐 강세되는 건 미국도 이제 괜찮고 예. 뭐 그럴 수 있지만 예. 이 정도로 강하게 되면 사실 미국 정부도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약해지려면 어쨌든 뭐 유럽이 강해지든지 뭐 예. 다른 데들이 비교적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 예. 유럽은 여전히 그렇고요. 좋을 게 없는 것 예, 같고 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예, 같고. 그런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러가 강해지면 예. 미국이 이거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갈 그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기준금리 인플레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환율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지금의 이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히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물론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현금화 좀 해서 보자라는 쪽에 이미 하신 분들은 더 지켜보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역시도 제가 임계점이라 표시 드린 이유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매뉴얼 대응은 저는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인플레이나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이런 것들은 반영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이나 질병, 재해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으로 계속 있으면서 네. 올 하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달러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유로가 안 좋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 얘기하잖아요. 전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장기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 안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여기서 더 나가야지만 지금 이 방향대로 더 가야지만 시장은 그 방향으로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저 역시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좀 드렸지만 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같이 좀 공유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또 똑같이 유로 위원화 약세에서 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된 상태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형주가 못 움직이니까.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섹터가 계속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과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서문업선 동시 만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연휴를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 시장이 보수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고 보시면 이제 뭐 좀 걱정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늦어서 차트를 조금 늦게 띄웠는데 그럼 차트 한 번만 그냥 잡고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는 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는 뭐 변동성이 더 크니까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차트요. 우리가 이게 지금 대부분 약세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요게 저점이냐 아니면 이게 전체가 2차 하락이라고 반등 줬다가 3차 하락 주느냐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보시면 3주 하락을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9월이 약하다. 미국 시장이 역사상 9월이 제일 약하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그 이벤트가 닥쳤을 때 그 직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냐 내려와 있냐 주가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 이후의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주 차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시장이 과거에 3주, 4주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든 십자형이라 표현하는 매수매도가 같이 움직여서 중립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또는 반등을 시도하다가 하락을 하지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이런 흐름을 본다면 미국 시장은 좀 반동 시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는 예.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에 지금 전망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있는데 그냥 흐름으로 보면은 저가 매수가 조금은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이 반등 시도는 조금씩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뭐 4주, 5주, 6주 이렇게 네. 쭉 하락하는 그렇게 경우는 별로 안 없다 하죠. 이거죠. 네, 그렇게 안 하죠. 네.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려갈 때는 워낙 안 좋은 도수가 많으니까 그냥 내리 꽂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막 3주 차 올라가고 4주 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심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려갈 때도 똑같은 심리인데 내려갈 때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심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우리 뭐 연휴도 연휴지만 네. 동시만기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들이 잘 해석되어 있는 책이 예. 바로 박병창 부장님의 예. 매매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네. 한번 읽기 편하고 읽고 나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책인데. 네. 근데 생각보다 뭐 많이 이번에는 뭐랄까요? 읽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서점에 가십시오, 여러분. 네. 뉴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 11월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향후 2, 3년에도 더 중요한 하여튼 전 2, 3년 앞으로 2, 3년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 11월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11월? 11월에요. 예. 그런 와중에 네. 정적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11월에. 네, 미국 뭐 중간선거 같은 이런 것들이요? 중국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와중에 지난주 후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평화협상단 공식 해산했다라는 타스 통신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평화협상단 처음에는 1차 했고 2차 했고 3차까지 했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화협상을 계속 하고 있나? 보통 그러잖아요. 전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협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 해산했다라는 좀 좋지 않은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협상은 끝이다. 거의 그렇게 선언한 거죠, 사실. 네.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동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80%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게 수복 작전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답답합니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유럽
유럽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데 러시아는 또 얼마나 안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가 예전에 구소련이 해체된 게 네. 유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졌던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아프간. 예, 네, 아프간 네, 전쟁하고.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전쟁하고 있죠. 경기 안 좋죠.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원자재, 그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은 비싸긴 합니다만. 예, 예.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의 정서를 함부로 논할 수 없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요번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또 30년이면 뭔가 잊어버리기는 뭐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요거는 우리 시장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케이가 8월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들을 뺐어요, 네, 사람들이. 8월 한 달에만 8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아크케이의 총 규모가 80억 달러예요. 10분의 1이 빠졌네. 예, 지금 10%가 빠졌는데 이거 지금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요. 네. 최초의 아크케이가 급락하면서 연초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2020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0%예요. 근데 그때 빠졌을 때 그때 자금이 유입됐었어요. 이 펀드는 자금이 빠지냐 유입되는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펀드에 돈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서 그 펀드에서 돈을 빼시잖아요. 그 펀드는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빼려면 빨리 빼야 되고 아니면 끝까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나중에 되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순환에 거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총 80억 달러인데 8억 달러 환매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식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복구해서 수익률을 올려주려면 신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자금이 계속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복구할 수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연초에 빠질 때 최초에는 자금이 유입됐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캐시우드가.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요번에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요번에는 빠졌냐라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초에 계속 빠지다가 그리고 나서 6월 저희 오타인데 6월 말서부터 8월까지 약간 반등을 줬잖아요. 네. 그 반등 시기에 뺀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손실률이 조금 줄면서 빠지면서 또 다시 더 빠질 수 있다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캐시우드가 사고 파는 종목들을 저도 유심히 많이 보는데 네. 너무 미래 성장적인 이 가까이 수익성이 있는 성장주가 아닌 먼 미래에 있는 성장주의 베팅이 너무 세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주식에 너무 그냥 한꺼번에 베팅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몰빵 베팅. 예, 몰빵 베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좀 그거에 반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 가긴 했습니다만. 예, 예. 아, 그런데 지금의 이 결과로 봐서는 이거 여전히 변함이 없이 맨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좀 한 것으로 판단을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에는 테슬라를 왕창 팔고 나머지 이것저것 돈 다 모아서 엔비디아를 또 왕창 샀다라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펀드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펀드가 움직일 때 자금이 유출입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영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바닥 멀었다. 요거는 포춘지에 발표된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뭐 네. 때문에 그랬냐 한번 보시고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둔화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우리나라 BNK 증권에서 발표를 했는데 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식료품 휘발유 가격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주거비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그렇겠죠. 금요일날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이거 CPI에 말씀드렸는데 주거비가 이제 높은데요. 지금 주택 가격 지표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거비는 YOY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4분기 정체가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금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SM 구매물가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서서히 처음엔 떨어질 거다. 이게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BNK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썼는데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시장에서요. 네. 근데 나름 용기 내서 또는 심지를 갖고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서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1000%가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게 예. 바로 이거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우리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 기업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2차 전지의 완소품 기업, 우리나라는 엔솔 그리고 SDI 그리고 SK에너지, SK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 중에서 큰 기업, 1등 기업들 위주로만 우리 맨날 보고 있잖아요. LNF, 에코프레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포스코케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계속 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확대가 이제 되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더 확대가 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낙수 효과가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중국의 S볼트에서 양산한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제가 뉴스 하나하나를 그냥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냥 가져왔습니다. 나온 뉴스를요.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3기 오토모티브, 3기라는 주식이 있는데 3기 오토모티브. 네, 3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 3기 오토모티브가 이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기라는 회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전기차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해서 네. 미국 내 공장 건설하는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동국산업이라는 기업은요.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쪽에서 액츄레이터를 하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회사를 하는 앵트로라는 기업이 네. 원래 그래핀 기술이 있었거든요. 요걸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기술 반고체 장비 수주한다 요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것도 뉴스 드린 건데 덕산테코피아에서 미국 법인에 지금 법인이 있거든요. 배터리 전액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터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신 EDP나 TSCT 이거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을 꼭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보면은 테슬라,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SK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레임, LNF, 포스코케미칼 뭐 주로 이런 식의 물론 주도주를 거래하는 게 맞아요. 맨날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좋아지고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이익이 늘어나는 단계에 되면은 그러면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크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죠. 그 지금 아이폰 14 발표되는 거예요. 아, 예, 네네. 예. 이번 그러면 이제 목요일인가? 거기에 네네. 관련되고 그게 잘 되면 거기에 관련된 후반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져서 삼성전자가 증설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거기 후반 기업에 있는 거는 뭐 거의 몇 배씩 올라요 주가가요. 왜냐하면 이익이 더블로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나 2차 전지의 후반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이익과 연결되면서 상용화 되는 것이 더 본격적으로 즉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후반 기업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찾아보시면서 점차도 그쪽에서 좀 골라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요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후방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 예. 또 투자에 굉장히 괜찮은 기회들이 예.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감사하고요. 예.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